안녕하세요. 신영길 교수입니다. 일장의 사업결합,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업결합 중에 합병 회계 처리를 설명을 했죠. 사업결합은 크게 합병이 있고요. 주식인수를 통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있는데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2장부터 하기로 했죠. 자, 합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부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거를 자기가 취득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피취득자 자산 부채라고 하는데 피취득자 장부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몽땅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식별을 할 수 있는 자산 부채만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피취득자 장부에는 올라가 있지만 식별이 안 되는 자산 부채는 못 가져오는 거죠. 반대로 피취득자의 장부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취득자 관점에서 식별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자산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범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자산 부채를 이제 범위를 확정을 했으면은 금액도 측정해야죠. 일단 기본이 공정가치입니다. 페어밸류. 요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식원칙과 관련해서 1103호 문단 11과 문단 12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식별할 수 있는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는 당연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급회계 때 배웠을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산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부채는 경제적 자원을 제3자한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 이것이 부채였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하여야 피취득자의 자산부채를 식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라는 것은 별도 거래 결과가 아니라 사업결합 거래에서 취득자, 피취득자 간에 교환하기로 서로 합의한 그 항목의 일부여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좀 전에 이 분개를 했는데요. 피취득자로부터 가져오는 이 자산 부채는 합병과 관련해서 내가 취득 인수하는 자산 부채에 국한하는 거지 합병 거래가 아니라 별도 거래로부터 가져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대선언을 해 놓습니다. 한편 측정 원칙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요 페어밸류라고 하는 거, 피취득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죄다 다시 측정을 해줘야 돼요. 이때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서 1113호에 기초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앞에서 보았던 인식원칙, 요거 측정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외 내용들을 상당히 좀 많이 들여다보자라는 건데요. 문단 11의 예외입니다. 문단 11은 뭐냐면은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부채만 가져오자라는 건데요. 개념체계에 따르면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유출 가능성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경제적 자원이냐,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냐 그 정도만 정의로 하고 있죠. 따라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희박해, 낮아 이런 것도 자산부채로 인식할 여지가 생겨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취득일에 유출 가능성이 특히나 이제 부채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유출 가능성이 낮은 항목을 만약에 부채로 인식할 경우에 그 다음날 취득일 이후에 개별 기준서를 적용해 보니 취득일에 인식한 부채를 취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별 기준서에서 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채를 다시 리버스 시키면서 이익을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자산보다는 부채 중에서도 1037호를 적용하는 충당부채와 해석서 2121호를 부담하는 부담금이 여기에 문제가 되겠더라라고 이제 국제기준위원회가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 즉 개념체계에 자산부채 정의를 적용하지 말고 처음부터 즉 취득일에 1103호가 아닌 기준서 1037호 해석서 2121호에 따라서 충당부채나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들여다볼 거는 요 1037호 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요 기준서인데요. 지금 1037호에 따르면은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충당부채를 인식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1037호를 적용해서 예외적으로 이런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로 인식해라. 이 두 가지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합병하는 날 개별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채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03호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1037호를 적용하는 예외 개념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1037호를 바로 적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37호를 100%다 적용하지 말고 1037호를 적용하더라도 동그라미 1번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건 파악하지 말고 금액만 즉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일에 식별할 수 있는 부채로 집어넣자. 부채로 인식하는 예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도 초에 갑은 의뢰사와 사업결합을 했고요. 취득자가 갑이래요. 다음은 취득일 현재 의뢰사 자산부채 잔고금액 공정가치 그리고 추가 정보라는데 자산이 쭉 있고요. 부채도 여기까지 있고 여기 이제 자본인데 잔고금액입니다. 이게 공정가치고요. 공정가치랑 장부금액이 다른 게 재고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이 서로 다르네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같고요. 그 다음에 부채 쪽에는 다른 거는 안 보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추가 정보. 을 회사가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는 않대. 그래서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속으로 공시한 우발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앞에서 보았던 예외 규정으로 취득일 현재 금액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설령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식별할 수 있는 부채에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추정한 공정가치가 8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충당부채 7만, 공정가치도 7만 했지만 여기다 8천을 더 얹어서 식별할 수 있는 부채로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2번을 보면은요. 사업결합의 결과 미래에 손실이 꽤 발생할 것 같아. 이거는 미래에 예상 손실을 지금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건 중급회계 때도 이미 배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음 1번은 사업결합에서 갑이 인식하는 의뢰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계산해보자. 순자산의 공정가치, 자산 공정가치에 부채 공정가치를 빼는데 충당부채가 7만이 아니라 7만 8천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보면 여기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 공정가치 여기 공정가치 나오고요. 부채가 나오는데 이 충당부채에 8천이 더 들어가 있죠. 한편 2번은 사업결합 이전 대가로 갑이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총액은 필요 없고요. 공정가치 40만 원어치 이전 대가가 간 겁니다. 32만 2천의 순자산을 가져오고 40만 원의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7만 8천만큼 초과 지급액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합병 분기할 때 차변에 영업권 7만 8천 무형자산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좀 전까지 인식원칙 예외를 봤고요. 이제 측정원칙 예외 항목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다시 취득한 권리인데요. 예를 들어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가 B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A가 B를 그 상황에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사업결합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A가 B한테 넘겨준 권리를 다시 취득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영업권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무형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소 변형된, 모디파이된 공정가치 측정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1113호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원칙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취득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조건이 같거나 비슷한 항목에 대한 현행 시장 거래 조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취득자가 넘겨주면서 또박또박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거래가 있다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여지가 있겠는데요. 이때 사업결합과는 별도로 그 계약을 사실상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정산차손익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요 문구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얘 일본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취득한 권리에 대한 정산차손익 인식의 규정을 이렇게 예로 만든 건데요. 갑이라는 회사는 프랜차이즈 권리를 을한테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합병을 한 거야. 사업결합. 취득을 현재 을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5천이래요. 여기에 다시 취득하는 프랜차이즈 권리의
현행 시장 조건의 공정가치 1,800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천 속에 이전 대가로 6천을 지급한대요. 자, 갑회사는 프랜차이즈의 현행 시장 거래 조건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권리의 공정가치, 즉 1,800이 현행 시장 거래 조건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만약에 똑같이 프랜차이즈를 한다면은 요 정도일 거다라는 건데,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전 대가 6천이 나가고요. 을로부터 가져오는 자산부채 그냥 순액으로 했습니다. 순자산 5천이라고 주어졌죠. 따라서 영업권이 1,000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프랜차이즈 권리의 공정가치 1,500의 공정가치가 현행 시장 거래 조건보다 300만큼 불리하대요. 갑한테 300만큼 불리하다라는 의미는 프랜차이즈 권리의 공정가치 1,500이 현행 시장 거래 조건보다 300만큼 더 많기 때문에 사업 결합을 하면서 대가를 300만큼 더 지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6천이라는 대가 속에 추가로 300만큼 더 지급하는 대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거는 순수한 사업 결합 대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300만큼을 별도로 빼서 사업 결합 이전 대가가 아니라는 거지. 사업 결합 이전 대가는 나머지 5,700이죠. 그래서 따로 분계를 하는 겁니다. 이 300 지급한 거는 별도 거래로 보고 거래를 정산하는 때 들어간 대가로 보고 정산 손실 인식을 합니다. 을로부터 가져온 순자산 5천이죠. 이 5천에 대한 사업결합 대가가 6천이 아니라 5,700으로 보고 영업권 700 이렇게 별도 거래와 사업결합 거래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프랜차이즈 권리의 공정가치가 현행 시장 거래 조건보다 200만큼 유리하대요. 이렇게 200만큼 갑한테 유리하다라는 뜻은 프랜차이즈 권리의 공정가치가 시장 거래 조건보다 200만큼 더 적다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200만큼 덜 지급한 거를 고려하여 지금 6천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6천에는 덜 지급하는 200의 프랜차이즈 권리에 대한 대가가 마이너스 200만큼 덜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현금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 대가를 사업결합 대가를 6,200으로 보는 거죠. 이거 둘 퉁치면은 6천이죠. 앞에서 본 거는 이 두 개를 합쳐서 6천이고요. 이 뒤에 거는 여기를 합쳐서 6천입니다. 그래서 사업결합 대가는 6,200으로 보자라는 거죠. 둘을 퉁쳐서 지금 6천이라고 했던 거니까 이 속에는 덜 지급하는 200의 정산 관련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영업권이 1,200이 되겠습니다. 측정원칙 예외 두 번째인데요. 주식기준 보상입니다. 스톡옵션 같은 것인데 중급 회계 때 다 배웠죠? 사업 결합을 할 때 인식하는 주식기준 보상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만약에 측정을 요구하면 주식기준 보상이 회사마다 매우 다르잖아요. 시장 조건도 있고 용역 제공 조건, 비시장 조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공정가치 측정이 쉽지 않다라는 현실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03호는 사업 결합을 할 때 인식하는 주식기준 보상을 1103호가 아니라 1102호에 따라서 측정해라. 즉 변형된 부요일의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측정원칙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용역 제공 조건이나 비시장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시장 조건만 고려해서 변형된 부요일의 측정 방법, 그날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측정원칙에 예외로서 매각 예정 자산이 있습니다. 뭐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이런 회계 처리도 중급 회계 때 했을 텐데요. 1105호에 따라 이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매각 예정 자산 일단 사업 결합을 하는데 취득한 자산이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을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기준서 1103호에 따라서 만약에 이놈을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바로 다음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은 1105호에 따라서 순공정가치하고 원가 중 작은 금액으로 하게 돼요. 근데 원가라는 것은 이때 바로 전날 사업 결합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액을 말하고요. 순공정가치는 매각 부대원가가 빠진 금액이니까 무조건 순공정가치가 적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바로 다음날 데이트 로스 손실을 인식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우 귀찮아 이런 것들이 무슨 손실 실제 손실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득일에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 자산에 대해서는 1103호에 따른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요. 1105호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식원칙, 특적원칙 두 가지 모두 예외 항목을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법인세 이외에 인식원칙, 측정원칙 모두 예외 항목은 다음 강의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부채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취득자산 인수부채는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텍스에서는 대부분 공정가치를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 텍스상 금액은 피취득자 장부금액과 유사할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공정가치로 갖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부채에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일에 인식한 공정가치하고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처음이고요. 대부분 식별할 수 있는 이 자산 쪽으로만 본다면요,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1000이고요. 세무기준액이 900이라고 할 때 100만큼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일시적 차이는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일까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일까요? 헷갈리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자산 쪽이라고 그랬는데요. 회사가 1000으로 식별 가능 취득자산을 인식을 했죠. 세무기준액은 900이래요. 세무조정이라는 거는 회계상 금액을 세무상 금액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을 100만큼 줄이는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세무조정 이것이 일시적 차이입니다. temporary difference. 얘는 차기 이후에 리버스 되면서, 즉 소멸이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조정이 되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의 일시적 차이가 플러스 과세 소득의 가산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세금을 더 부담하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중급회계 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배웠겠지만 지금 만약에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합병분계를 할 때 여기에 피취득자로부터 자산, 부채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때 여기는 다 공정가치란 말이죠. 공정가치가 대부분 세무기준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 텍스 베이스보다.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은데요. 한쪽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이때 세무조정은 텍스 베이스로 내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요놈은 훗날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훗날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요 자산 쪽에 차이가 지금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크로스로 이쪽에 상대 계정에다가 이연법인세를 인식을 하는 거죠. 이쪽이 자산이면 이쪽은 이연법인세 부채겠죠. 대변이. 그래서 애프터텍스 순액으로 잡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부채를 인식을 하잖아요. 부채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보다 더 많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역시 여기에 대한 일시적 차이 반대 방향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한쪽에다가 더 넣으면 애프터텍스가 아니잖아요. 순액 개념이니까 항상 일시적 차이가 차변에 발생하면 대변으로 이연법인세 부채 일시적 차이가 이쪽 대변 쪽 부채에서 있었으면은 반대 방향 이연법인세 자산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둬도 무방하겠습니다. 잠깐 요 지워놓고 할까요? 너무 좀 복잡해졌는데 대부분의 합병거래에서 이제 영업권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거의 안 해준다고 보면 되죠. 예를 들어 합병분계를 할 때 차변에 영업권이 100만큼 생겼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이 영업권 100은 회계상 자산이지 세무상으로는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이 0일 겁니다. 대부분 인정 안 해주고요. 시험에서도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냐 부채냐 항상 이연법인세가 들어가면 해당 자산부채는 애프터텍스 순액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영업권이 자산이니까 이쪽 크로스로 이쪽에다가 잡아야 되겠지. 여기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런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세율이 20%라고 하면 영업권 100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는데 20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순간에 영업권은 잔여액으로 결정이 되니까 다시 여기도 20이 또 올라가 줘야 되죠.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면서 최종료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시적 차이가 또 생겨요. 그럼 20 곱하기 0.2 4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또 인식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4만큼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업권이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대차 일치를 시키는 요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4에 대해서 20% 0.8만큼 또 이연법인세 부채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또 늘어나네. 이와 같이 순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무조건 인식하지 않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피취득자가 좀 후진 회사야. 그래서 결손금이 많아요. 회계상 결손금하고 세무상 결손금은 조금 다른데 하여튼 요 세무상 결손금을 적격 합병으로 인정을 해서 요거를 취득자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걸로. 그러면은 미래에 합병 후 취득자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요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해 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취득하는 날 취득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무상 결손금을 내가 가지고 오면서 미래에 내 아들 세금을 줄일 수 있겠구나. 이연법인세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일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결합으로 인해서 취득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세무상 결손금이 과거에 이거 미래에 조만간 실현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 안 했는데 합병을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가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취득일 날 취득 분개를 할 때 거기다가 반영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연법인세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측정할 때 적용할 세율은 관련 자산 부채를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합병이니까 피합병법인은 사라지잖아요. 이게 모두 다 합병법인으로 들어가니까 이 취득자에 적용하는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2를 하나 볼까요? 갑회사는 적용세율이 30%인데 소재국이 다른 을회사 거기는 20%래요. 사업결합을 했대. 취득자는 갑이래. 그러니까 을로부터 자산 부채를 가지고 오는데 자산 공정가치가 52,000이래요. 부채는 38,000인데 세무기준액은 적어. 사무기준액이 다 둘이 적습니다. 얼마 차이 나냐면 여기는 자산은 7,000, 부채는 2,000만큼 차이가 나요. 이전 대가로 2만의 현금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연법인세를 고려하지 말고 취득일에 회계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 자산 공정가치 52,000, 부채 38,000, 지급한 현금 2만 해서 대차 일치금액 영업권 6,000 이렇게 하면 끝나죠. 자, 이번엔 이연법인세를 고려하래요. 그럼 어떡하냐면은 요 검정글씨 52,000 자산, 38,000 부채 다 해놓고요. 자, 자산에 대해서 앞에 다시 가보면은 세무기준액은 45,000이래요. 7,000만큼 지금 많습니다.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어느 걸 인식해야지?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지금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잖아. 크로스로. 순액으로 잡혀야 되는 거라고. 애프터텍스. 그러니까 이쪽이 자산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얼마나? 7,000 곱하기 세율 30%. 그래서 2,100이 이연법인세 부채예요. 한편 여기 지금 부채도 38,000인데 이거는 공정가치이고요. 앞으로 가보면은 36,000이 세무기준액이라 2,000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나 부채를 잡나? 이 부채에서 발생된 건데 결국 크로스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 순액으로 애프터텍스 금액이 잡히니까.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주 하다 보면 이제 논리도 여러분들이 생겨요. 일단은 기계적으로 분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전 대가 남고요. 대차 일치금액 영업권이죠. 7,500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7,500에 대해서도 일시적 차이가 생겨요. 가산은 일시적 차이.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순간에 다시 영업권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면 또 영업권이 늘어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순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IFRS에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영업권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말자.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예제 4번까지 풀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세무상 결손금 관련 이연법인세인데요. X1년 초에 갑은 을에서 사업결합을 했고요. 취득자가 갑이랍니다. 취득일 현재 을회사 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유용자산이 더 크고요. 미지급 비용이 부채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유용자산을 빼놓고는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같습니다. 취득일 현재 을회사 들여다보니까 결손금이 있죠. 결손금 5만원 중 세무상 결손금이 4만이래요. 요거를 취득자가 승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일 현재 을회사 자산부채의 요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같대요. 그러니까 유용자산 여기 세무기준에 이게 공정가치라 유용자산에 대해서 8만의 일시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죠. 자산 쪽에서 나온 거니까. 갑에게 적용될 세율은 25%, 을에게 적용될 세율은 20%인데 우리는 갑회사가 존속회사 아니에요. 을회사는 사라지는 회사고 그러니까 보유하는 회사 요 25%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거고요.
이전 대가로 공정가치 30만 원의 주식을 교부한다. 물음 1번은 사업결합이 적격 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피취득자의 세무상 결손금을 못 갖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를 고려해서 분개해보제.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현금, 유용자산, 미지급비용 이렇게 공정가치로 가져오는데 공정가치랑 장부금액이 다른 건 요 하나입니다. 결손금만 못 가져오는 것이지 유용자산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만에 25%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크로스로 간다. 상대계정 순회. 그리고 이전 대가로 공정가치가 들어가면 되죠.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 그런 대차 일치금액이 0억건입니다. 물음 2번은 적격합병에 해당이 돼서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하고요. 미래 실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은 5만 중에 4만을 갖고 올 수 있어. 그럼 4만에 0.25를 곱한 만 원만큼은 미래의 세금을 덜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분계의 차이점은 요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 미래의 세금 절약 효과, 이연법인세 자산을 만 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억건 9만이 아니라 8만으로 줄어들게 되죠. 마지막 물음은 물음 이와 관련해서 취득 이래 갑은 과거에 발생한 갑회사과요. 취득자의 과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2만 원이 있었는데 그때 미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고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초에 의뢰사하고 사업결합을 하면서 요 2만의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해 먹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바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결합과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도 말에 가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추가 분계를 하면 되지 취득일에 하는 분계에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못다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부채 인식 측정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